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홍공상, 여러분 잘 아시죠? 산홍공상 한자 풀이를 한번 하면서 이 산홍공상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나 직업을 크게 이렇게 산홍공상으로 예전에 나눠서 봤는데요. 아시아만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보면은 동서양 막론하고 이런 비슷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또 요즘의 직업군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옛날에 유물로 취급할 내용은 아니고요. 보편적인 직업 구분이에요. 이 사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이제 선비, 그러니까 관료나 관료 그 지망생들을 사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정신 노동자죠. 사는 이쪽이 좀 육체 노동을 대표하면은 동양 고전에 보면요. 사는 정신 노동을 대표합니다. 사는요. 그런데 각골문에 보면요. 사가 처음엔 도끼였어요. 도끼날을 그려놓고 사 그랬어요. 도끼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사, 무사가 있다면 처음에 이 사자는 무사를 의미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은나라 때는 무사를 의미했다. 그래서 왕은 그러면 이 무장 중에 제일 최고의 무장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무사였기 때문에 왕은 이렇게 해서 선비사자에서 파생됩니다. 왕이 임금왕자가 여기에 나중에 의미가 부여돼요. 하늘과 땅, 사람을 꿰뚫는 존재. 사람으로서 천지를 꿰뚫는 존재가 된 거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인데 천지를 하나로 꿰뚫었잖아요. 이렇게 의미 부여가 된 거고요. 나중에 원래는 강력한 무기를 지닌 무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무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문사가 있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을 비교해 보면 막부 시대 일본과 우리 조선을 비교해 보면 그쪽은 사가 사무라이죠. 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사가 문사였죠. 기본적으로 사대부가 일단 선비사자로 읽었기 때문에 선비가 더 중심이 있었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둘 다 문사, 무사를 다 의미한다. 도끼로 보면 무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사를 의미할 때는 이게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느냐. 사실은 이 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등장하게 된 게 본격적으로 공자 때입니다. 공자님 때 와서 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등장해요. 공자님이 뭐 주도했다기보다 공자님이 그런 문화에서 가장 그런 문화를 더욱 힘있게 만든 거죠. 이 당시에 공자 이전만 해도요. 가문이 계승한 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 가문이 모든 지식을 기술을 독점하고 이어갔는데 이 사란 집단이 등장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이 전문 지식인 집단이 사회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힘을 쓰게 된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자의 학당이었죠. 공자의 학당이 가장 이제 유명해서 이제 그 전국의 제후들이 공자 학당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스카웃하고 싶은 거예요. 공자 제자를 스카웃해야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전문 지식인. 그전에는 다 가문들이 독점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면 뭐 제사, 역사면 역사, 다 의학이면 의학, 한 가문이 독점하던 기술을 학당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학교나 학당을 열었어요. 학교를 열어서 이제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공자님 그 가르침이 담겨 있는 논어에 보면 공자에 대해서 그 최소의 그 학자금만 가져오면 학비만 가져오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받아줬다. 이게 되게 특이한 시대를 이제 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가 이제 활약하던 그 시대 여러 문파들이 학파들이 존재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그 영향력이 있었던 게 공자의 학당이었다. 이런 게 비슷해요. 불교가 브라만 계급이 지식을 정보를 독점하던 그 예식을 독점하던 그 베다 시대에서 우파니샤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브라만 계급이 아닌 크샤트리아 계급도 그리고 계급을 떠나서 출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요.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당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우파니샤드 시대 때 활약하는데 그때 힌두교 외에 여러 가지 육사외도라고 하는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가장 또 영향력 있는 학파, 학당으로서 등장했죠. 비슷합니다. 그때. 근데 사실 이 두 분은요, 공자님과 부처님은요, 같은 시대를 사셨어요. 지구에 두 분이 공존했었습니다.
여러 이제 연대 추정으로 볼 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공전했던 걸로. 그래서 지구에 아무튼 재미있는 일이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를 이제 추계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지구의 문명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려고 여러 성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에 출현했던 시대. 그래서 지구가 한 사업장이고 여기서 한 사업을 하셨다고 보는 그 원불교식 관점이 탁월한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때는 그런데 어떻게 풀까요? 이제 사는 원래 무사의 의미였는데 이제 전문 지식인 집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라는 게 그때는 특히 그 안자 논어에 보면 안자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다는 말이 전해오거든요. 이거는 공자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안자나 가능하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안자는. 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어때요? 이렇게도 사를 풀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그럼 무사로 풀면요. 일당십. 혼자 10명을 상대한다. 이게 한자가 자꾸 이렇게 활용돼요. 고전 속에서 활용됩니다. 해석이 재해석이 되고 재해석이. 일당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렇게도 해석됐고요. 10개의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자명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다. 정보를 많이 모아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이게 선비가 하던 공부잖아요. 중용에 나온 박학 널리 자료를 모은 다음에 신사, 신문 그 자료가 자명하지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신사, 신중히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명변 딱 명쾌한 결론을 내린다.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자명한 결론을 내려서 이걸 실천에 독행, 실천에 옮겨라. 이게 중용의 가르침이죠. 이렇게도 선비사자를 풀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고전에서 그리고 한자 풀이에 다룬 또 그런 다양한 고전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고요. 자, 이게 사니까 문사나 무사, 그리고 무사는 지식노동자는 아니죠. 주로 문사가 지식노동자인데 산업공상 구분할 때 이 지식노동자로 많이 보는 거는 정신노동자, 이 사를 그렇게 대표했다. 자, 이제는 보시면요. 왜 예전에 사랑 이 농공상을 구분했냐면요. 조선은 사우대 나라였죠. 농공상들은 물자를 보세요. 먹거리는 농장에서 생산하고 공장에서 우리가 일용 그 생필품을 생산하고 상인들은 그걸 유통시키고 다 이 재화를 다루는 먹고 살 의식주의 그러니까 육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직업들이 굴러가죠. 존재하고. 사는요? 그러면 영은 사가 맡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노동자를 사로 대표하게 된 겁니다. 꼭 철학 공부한 분만 사가 아닌데 무사도 있었고 또 다른 뭐 관료진만 정신노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꼭 철학자는 아닌 관료들도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공무원들부터. 그러면 그렇게만 나누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사가 영을 온전하게 하는 걸 담당한 직업이고 농공상은 육을 온전하게 하는 걸 담당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면 조선에서 왜 사를 우대했구나 하는 것도 보이십니다. 실제 맹자에 보면 맹자가 노심자라 그래요. 마음을 쓰는 자가 있고 노력자, 힘을 쓰는 자가 있다면서 구분하는데 딱 이 구분대로 얘기합니다. 맹자도. 그래서 노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힘을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는 농사 짓지 마라. 우리가 농사 지은 거 나눠줄게. 대신에 너는 우리를 좀 관리해 주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매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전체적 관리를 해주고 우리를 리드해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란 직업이 의미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도 맹자에 나와요. 그러니까 노심자와 노력자. 그러니까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 이렇게 요즘 번역하면 될 수 있는 말을 맹자가 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구분이 있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책임감을 정신노동을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되새겨야 된다. 그리고 농공상은 의식주를 해결해 줌으로써 육체적인 편리함을 도모해야 이 직업이 올바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잘 갈 때 영육상전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산업공상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난해한 글자 중에 하나가 농사농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뭘까요? 요게 금문에 보면 그냥 밭대기예요. 근데 이게 밭으로만 볼 거냐? 이게 밭도 되지만요. 나무에서 이렇게 생기면 이게 꼭 밭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밭이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금문에는 좀 더 밭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되죠? 손으로 뭘 잡고 있죠? 손으로, 두 손으로. 그러면 이거를 열매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밭에서 손을 써가지고 곡식을 거둔다는 행위를 지금 표시해요. 요게 지금 이 글자로 지금 변형돼 버린 겁니다. 원래 이 글자가 아니죠 지금. 이 글자가 단순화돼 버린 거예요. 자, 요 진짜는 뭘까요? 진짜가요. 옛날 글자를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요게 지금 요게 이렇게 되면서요. 요게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 손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형된 거거든요. 요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손 하나 있는 걸로. 뭘 하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지만 도대체 뭘 하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농기구예요, 농기구. 옛날에 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막대기를 대서 손으로 잡고 별을 이렇게 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요. 뭐 홈이나 이렇게 낫 대신 쓴 거죠. 그때 농기구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변형돼 버려서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별 진짜도 되잖아요. 별의 변화를 봐가지고 예전에 농사 시기를 봅니다. 동방칠수가 저녁 시간에 언제 어디서 뜬 날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구분하고요. 그래서 별자리를 보면서 농사를 짓는 풍습이 있어서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 농사와 별자리가 그 예전 사람들이 같이 이제 묶음이 돼서 이 글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별로 볼 때는요 이렇게 푸시는 게 재밌어요. 이건 어떤 장소를 의미하고요. 하늘에 저 위에 별이 그쳐 있는 장소다.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장소라는 저 하늘 위에 이건 위니까 위에 어떤 장소가 있다. 별들이 그쳐 있는. 이렇게 해서 이 별자리를 의미하는 글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별자리를 잘 관찰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고요. 열매를 밭에서 수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농사 농자 하나에 지금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럼 아무튼 이 농자는 먹을 걸 생산하는 건 농업입니다. 직접적으로 먹을 걸 생산하는 건 농업이다. 그럼 공업은 뭘까요? 공업은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요? 요걸 예전에는 갖고 오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도 그렸습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그러니까 직각자를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직각자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구, 물건을 재는 도구예요. 곱자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재는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글자 클 것자 아시겠죠? 클 것자가요. 요거를 잣대를 잡고 있는 손이에요. 직각자를 잡고 있는 손. 아무리 큰 것도 이렇게 재면 다 잴 수 있다는 겁니다. 잣대로 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구죠, 공구. 그리고 이 도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이 공인이죠. 그런데 공인에는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그 물건 만들 때 쓰는 도구, 잣대로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옛날에는요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땅에서 나오는 물질명은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그 황제니 신농신이 하는 성인들은요, 그 동양에서 성인들은 어떤 존재였냐? 윤리도덕만 가르쳐 준 것 같잖아요. 윤리도덕은 기본이고요. 그분들은 대개 물건을 만들어준 분들입니다. 서양에서 프로메테우스처럼 불을 갖다 준 사람, 그럼 동양에서 다 성인이에요. 불 갖다 준 사람, 유소씨, 집 지어준 사람, 이런 식으로 신농씨, 우리 그 뭐죠? 그 약 같은 거 뭐 보통 의학의 시조죠. 풀을 다 먹어보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동양에서는 그런 분들이 또 막 만들어준 물건들을 기립니다. 뭘 만들어줬다, 뭘 만들어줬다. 그래서 황제는 뭘 만들어줬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준다는 건요, 그 성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건을 발명한다는 건. 그래서
하늘에서 영감을 가져와서 지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그 공인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농공상이 다 신성한 직업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농업이 없으면 뭘 먹을 거며 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물건들이 없으면 문명이 낙후되죠. 그래서 문명을 끌어올린 존재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옛날 동양관념으로 보면 지금 과학자들도 성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을 내잖아요. 그거 다 하늘의 이치를 살펴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음양 오행 8개를 관찰해서 만들어낸 하늘이 낸 물건들을 만들어낸 존재들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제 성인처럼 봅니다. 그래서 신성하다 이런 직업도 신성한 직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어떻게 상업이 될까요? 이걸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보이실까요? 상점. 상점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뭔가 장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장식.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점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커튼. 물건 갖다 놓고 커튼 치고 팔고 있는 거죠. 이건 장식 달아놓고 우리 뭐 팝니다. 그렇죠? 무슨 상점. 이게 또 아니면은요.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밑에 입구자만 있으면 말하다가 되죠. 입에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말을 하거나 피리 불거나 하는 걸 상징하거든요. 뭔가 광고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상점에 있는 간판이거나 장식, 그러니까 특정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판다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알리는 광고하는 장식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피리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서 자기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알린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팔 분다 하는 거죠.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알린다. 우리는 무슨 물건을 판다는 걸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알린다. 이런 느낌을 읽으시면 좋겠고 여긴 점포를 상징하고요. 동양에서 이렇게 나오면 커튼입니다. 그 병력병자 있죠? 병력병자가 왜 제일 이게 열기가 제일 뜨거운 간지거든요. 왜 열기가 제일 뜨겁냐? 이게 그냥 원래 각골문은 이거예요. 커튼이요. 커튼 열었더니 뭐가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오죠. 커튼을 여니까 닫아놓으면 캄캄하죠. 열어놓으면 양기가 확 들어오죠. 방 안에. 방 안에 연기가 가득 들어온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양기 충만한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건을 파는 점포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게 커튼 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산농공상까지. 이거는 결국 뭐냐?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농업에서 생산된 거건 공업에서 생산된 거건 상업이 이걸 유통시켜줘야 사람들이 쓰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더더구나 자기 동네에서 나오는 이거밖에 못 쓰잖아요. 이거밖에 못 먹고. 이거를 다른 동네 가서 또 팔아줘야 되잖아요. 보부상이나 이런 존재들이 상인들이 이 직업을 맡아서 하니까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유통 안 시켜주면 소통이 안 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안 팔아주면요.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를 지금 우리가 쓸 수 없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또 다른 나라가 쓸 수 없죠. 그래서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조선시대가 잘못한 겁니다. 영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고 농공상은 이거는 돈을 다 이거 돈 다루는 돈 만지는 거다. 돈 만지는 거는 천시하고 영적인 걸 다루는 거는 중시하고. 그러니까 영은 중시하고 육은 천시하는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은 천시하고 정신 문명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은 조선 사회의 좀 문제였죠. 병폐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산원공상의 이 체계 자체를 옛날 유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잘 이해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선정이요. 선정을 베풀라 이러는데요. 선하다는 거 뭐냐? 동양에서 선하다는 건요. 이거는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면 동양에서 선 그러면요. 그럼 이 반대는 악이잖아요. 불선이나 악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그럼 불선이나 악이라는 게 뭐 동양에 악은 없다. 뭐 불선만 있다. 막 이럴 거 가지고 또 멋지게 철학을 전개하는 분들인데 다 무시하고요. 그냥 악이나 불선이나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선하지 않은 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동양은 간단합니다. 동양은요.
중도에 맞으면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하면 악이라고 해요. 불선하다 그래요. 선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용에 보면 중용이라는 게요. 중심을 항상 용자입니다. 항상 중심을 잘 잡아라 하는 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공자님 가르침 핵심. 그러면 논어라는 거 공자님 평소 어록이거든요. 공자님이 직접 쓴 책이 없다 보니까 공자님의 핵심 철학을 사람들이 모를까 봐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가르치셨던 건 핵심은 이거야라고 직접 자사가 쓴 거예요. 그 책은 중용은요. 지금 자사가의 직접 저작으로 인정받습니다. 연대측정이나 뭘로 해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직접 손자가 쓴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핵심 철학은 중용이다. 균형 잡아라 이 소리다. 근데 다른 말로 이게 항상 선하라 이 소리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잡아라니까 선악간에 균형 잡아버리면 안 돼요. 항상 선을 하라는 거예요. 균형이 선인 거예요. 동양에서는. 균형이 선이고 균형을 잃은 게 악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양심이 욕심을 다스리는 게 균형 잡힌 상태고요. 욕심이 51%가 넘어서 양심을 핍박하는 상태가 과하거나 부족한 치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이라는 건요. 관역에 화살이 딱 적중한 겁니다. 그래서 중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양심의 구현에 딱 적중한 걸 말이에요. 딱 적절하게 양심을 구현한 거를 중. 여기서 뭔가 중심을 못 잡은 거를 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선의 의미고요. 선이라는 거 보시면 요 한자는 자 이게 뿔입니다. 양의 뿔, 두 다리 이거고요. 밑에는 말씀 원자가 두 개 있죠. 자 위로 이거 윗상자입니다. 위로 말을 한다. 말을 한다. 입에서 원래는요 이제 그 뭐죠 그 세 개짜리도 있어요. 말이 이건 뭐냐? 좋은 말은 자주 하라 이런 말도 되고요. 선한 거는 말로 자주 해라. 이런 해석도 가능한 이유가 예전에 정치인들은요 수준이 높아서 누가 선한 말을 하잖아요. 몇 번씩 반복하게 시킵니다. 우리 같은 요즘 같은 녹음해서 듣는 것처럼 선한 말은 자주 들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둘로만 해놨을 때는요. 두 사람 간에 말할 때 서로 말할 때 선하게 하려고 중심 잡고 말해라. 딱 그 양심에 적중하게 말해라. 치우쳐서 욕심에 빠진 말 하지 마라. 탐진치에 빠져버린 말 하지 말고 딱 자명한 말만 해라. 이런 그 경고도 있는 겁니다. 선, 정은요. 요거 떼서 보시면 이것만 해도요. 어떤 성이고 성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어떤 성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성을 가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를 정자라고 이걸 풀고요. 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늘. 첫째, 바로잡으러 가서 바로잡는다. 가가지고 바로잡는다. 내가. 그리고 아니면 이제 동적이라면 정적으로는요. 이걸 그칠지로 풀 수도 있잖아요. 그칠지로 푼다는 건 어떤 목표 지점에 가서 이제 멈춘다. 자명한 상태에서 멈춘다. 그러니까 올바른 상태에 가서 멈춘다. 이거는 보세요. 과부족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죠. 과하도 움직여야 돼요. 부족해도 움직여서 언제 멈춰요? 중심. 딱 중심에 도달했을 때 멈춰라. 딱 선할 때 중심을 딱 잡았을 때 균형을 잡았을 때 멈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선과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난리가 난 곳에 가서 바로 잡아라.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 두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글자가 한번 또 굴렀으니까요. 옆에 칠복자가 들어있거든요. 막대기 회초리로 때리는. 그럼 이때는요. 이제 여기서 어떤 의미를 하나 취해가지고 이 의미랑 합쳤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 해석 중에 이 해석의 결론은 별로 이거는 결국 뭐였어요? 바로잡을 정자, 바를 정자잖아요. 바르게 다스려라가 되는 겁니다. 바르게 다스려. 이 바를 정자만 놓고 보면 또 두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한번 또 굴렀잖아요. 때려서 바로잡는다는 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바르게 만들어라. 이게 정치 정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때려서라도 바르게 만드는 게 정치다. 그러니까 결국 법은 뭐죠? 그 국가를 다스린다는 거는 뭐 처벌과 형벌도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강제를 해서라도 이거죠. 강제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온 국민한테 자유를 부여하되
자유를 타인의 자유를 그 억압하고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들한테는 단호하게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아 놔라 이거죠. 요즘식으로 이해해 보면요.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유를 제한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특수한 상황인 전시나 그리고 타인의 자유를 함부로 선을 넘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선정이라는 거. 그런데 그런 모든 정치 목표는 올바름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상태에 멈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연결해 보면 그 올바른 상태가 선이다. 선에 머무르게 선에서 모든 존재들이 국민들이 선한 속에서 살 수 있게 잘 다스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은 자주 봤던 글자인데 기억나시죠 이제? 자, 행할행자는 사거리입니다. 사거리가 이렇게 행할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행자 보면 항상 사거리를 떠올려 주세요.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사거리를 그려놓고 길을 걷는다고 본 거예요. 길을 걷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평지가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움푹 파였잖아요. 파인 데 있는데 여기 눈이 있는데 근데도 똑바로 본다는 겁니다. 사물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데서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그런데도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올고들직자입니다. 올고들직자. 올고들직자예요. 이 덕의 고자가 이거예요. 덕의 글자가 이렇게만 써도 덕덕자입니다. 길도 안 나와요, 그냥. 올고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에서 이미 내가 지금 뭔가 좀 치우친 곳에 있는데 똑바로 사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올고든 상태다. 그러니까 주변이 나를 흔들어도 올고든 상태를 말합니다. 똑바로 보고 있는 그 눈, 올고든 그 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올곧게 자 여기서는 올고든 눈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두 글자가 만날 때는요. 이 글자에서 어떤 뜻을 취했냐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다죠. 곧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곧은 마음. 한 글자 풀 때는 더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두 글자가 만날 때는 이 글자에서 뭘 취했냐를 보셔야죠. 이 글자에서 올곧음을 취한 거여서 올곧은 마음, 올곧은 마음으로 이렇게 똑바로 사물을 보는 그 눈을 가진 그 똑바름의 그 올곧은 똑바른 마음이라는 거,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어디로 가야 될지 결국이 똑바로 안다는 건요. 도를 아는 겁니다. 덕이란 건요. 도를 알아가지고 도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정확히 길을 아니까 그 길을 절대 눈으로 놓치지 않고 그 도를 알면서 실제로 마음씀을 곱게 써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은덕의 마음을 써가지고 실제로 덕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가 추상적이라면 덕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로 베푸는 겁니다. 덕은. 도는 사랑해야지 이게 도면 실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도 먹이는 게 덕이에요. 은덕을 베풀어야 덕이지 도만 알고 있으면 은덕이 베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덕을 베푸는 정치를 하라 이거. 아까 그 나왔던 이 정자랑 합치면 정치가 되죠. 이것도 올바르게 다스려라. 여기서는요. 치는 뭘까요? 이건 물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물결과 그 물의 큰 줄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물줄기를. 그런데 요건 뭘까요? 자, 이게 등장하면요. 옛날 글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데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삽이라고 풀어야 할 때가 있고 태아로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생긴 게 머리가 아래로 있는 태아 같죠. 태아나 뱀. 한자를 그냥 그림 그려놓고 여러 개 갖다 쓴 거예요. 삽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삽. 써있자는 뭘까요? 삽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삽을 써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땐 쓰다예요. 여기서는요. 이 삽을 써가지고 물꼬를 트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홍수예요. 중국 역사나 그 경전에도요.
우임금이 9년 홍수 다스렸다는 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걸로 천자가 돼요. 홍수 다스려서 천자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다스린다는 거는 물기를 다스린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스릴 치자에 물을 넣는 겁니다. 홍수가 안 나게 치수를 잘하는 걸 엄청 중시합니다. 물난리 안 나게. 그럼 여기에 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난리 안 나게 하려면 물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잘 관리해서 소통을 해서 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랑 똑같냐면요. 물을 백성에 비유하는 고전들이 많아요. 그 물이 별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일 만만한 게 물인데 물이 한 번에 뭉치면 배도 뒤집죠. 또 제일 무섭거든요. 한 곳에 집중호우만 와도 난리가 나요. 조선왕조 막 섰을 때 정도전이 쓴 임금한테 경고문으로 써놓은 게 그거예요. 백성들이 물 같아서 약해 보이지만 뭉치면 인을 어기면 선하지 않고 덕을 베풀지 않으면 배를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 백성들이 이제 이런 경고문을 써놓았을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이 열 안 받게 늘 물꼬를 터준다는 게 계속 물이 한 곳에 안 고이고 잘 흐르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늘 소통해가지고 백성들 마음을 소통해서 백성이 화나려고 하면 빨리빨리 풀어줘가지고 무섭게 돌변하지 않게 만드는 게 치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잘 치수하는 내용을 담은 한자를 썼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심화, 기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원불교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마음 심자는 뭐 우리가 늘 살피지만 하여튼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해요. 마음 심자에서 여기가 우리의 그 공적영지 자리다고 보면 공적영지가 우리 심장 안에서 그래서 저는 심장은 육군의 마음이잖아요. 육군의 마음을 해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진 우리 마음씀을 가운데서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되게 마음 심자가 딱 아름다우면서 이치에 맞잖아요. 근데 전선은 조금 아쉬운 게 요 선이 이렇게 흘러버리고 점이 길게 늘어져 있죠. 양쪽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저는 더 이제 이 그림은 금문이고 요거는 전서입니다. 둘 다 육군이라고 보면 돼요. 육군에는요 물질도 있고 그 정신작용도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인 공적영지 이렇게 마음이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심화인데요. 마음이 그러면 마음을 조화롭게 쓴다. 이걸 따뜻한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남을 품어주고. 근데 이 화라는 게요. 지금 이 전서나 해서만 보고는 주로 이제 어떻게 푸냐면요. 특히 이 해설을 보고 이 화를 풀면 일반적으로 뭐죠? 벼화자에. 이게 확실히 벼화자로 딱 굳어졌잖아요. 벼화자에 이 구자면요. 밥을 먹여라. 기분이 안 좋을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맛있는 걸 먹이면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치에. 사물의 결에 맞아요. 너무 힘든 친구가 막 죽겠어. 막 너무 힘들어. 맛있는 걸 먹이면 뭐라고요? 근데 이거 맛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녹아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요. 이건 이제 벼로 푸는 거죠. 먹을 걸로 푸는 건데 여러 사람 모였을 때 먹이면 조화로워집니다. 그 한 마음이 돼요. 조화라는 건요. 우리 그 대동이란 글자 제가 좋아하는데 대동 크게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 둥근 마음 한 마음이 돼요. 모나지 않은 한 마음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럿이 있는데 조화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서로 뭐 재산도 다르고 스펙도 다르고 다 기질도 다르고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엄청 배려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화를 통해 한마음 되자. 그래서 전국 대학의 축제들이 대동제인 거죠. 너나 나나 다 모여서 학생이나 선생이나 다양한 과의 학생들 다 모여서 한마음 되자. 한마음 돼서 즐겁자 이거죠. 그게 조화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준다는 건요. 누가 누구를 만나든 한마음이 되게 품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데 보시면 전서부터 좀 느낌이 다르죠. 이게 꼭 별가 이거죠. 나무에서 소리를 끌어낸다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풀이도. 나무에서 소리를 끌어낸다는 풀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화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아예 악기 이름도 돼요. 나무 이런 관들 막 모아놓은 있죠. 이런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놓은 예전에 뭐 생황 이런 악기들 그런 악기 중에 화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가 여기다 입구를 여러 개 그려놓고 이렇게 피리 글자를 아예 그려놓은 이 화의 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 이게 또 더 심오해져요. 음악을 연주하면 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한 마음이 쉽게 되죠. 군가를 왜 부르게 하는데요? 금방 한 마음이 돼요. 군가에 이제 군대 가면요, 군가에 엄마란 단어만 하나 넣으면 돼요. 다 울어요. 다 막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접받고 살다가 군대 와가지고 감방에 왔나 보다. 막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군가에 엄마 들어있으면 뭐 그냥 제일 효자 됐을 때죠. 훈련 마치면서 사라집니다. 그 효심은. 그래서 그러니까 천하에 아무도 나를 안 돌봐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느끼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 군가를 왜 부르냐, 노래를 왜 부르냐, 음악을 왜 연주하냐. 우리 행사 때 우리 왜 음악을 연주할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한 마음 되게 하려고요. 거기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뭐 오만 사람들이 다 모였을 텐데 한 마음을 쉽게 이루게 만드는 거, 서로 조화되게 만드는 법은 음악이다. 그래서 이것도 더 심오하죠. 매겨라 하는 것도 분명히 답은 답인데 마음을 입을 즐겁게 해주면서 이렇게 마음을 푸는 방식이라면 귀를 즐겁게 해주면서 마음을 푸는 방식도 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화라는 건요, 이 기운 기자인데 기운도 조화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만날 때 벽을 안 세워두고 남을 나처럼 생각해 주는 게 심화예요. 남을 나처럼 생각하면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품어줄 수밖에 없어요. 남이 좀 이상한 말 하더라도 내 새끼가 하는 말이다 하면 좀 들을만 하죠. 남이 하는 말은 못 듣죠. 남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박차고 나올 수 있지만 자식이 막 이상한 일 해도 어머 우리 아이가 이쪽에 재능이 있네. 뭐 이제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헛소리를 하는데도 천재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예. 공부 안 하고 빈둥거리며 노래 듣고 있다. 음악에 혹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해 줍니다. 이게 보면 좋아합니다. 그거를 타인한테까지 확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타인들이 뭐라고 해도요. 내 새끼라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화가 이루어지죠. 그게 심화합니다.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 상대방. 기화는 기운으로도 느끼게 해주네.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 기화라 그래요. 에너지적인 조화죠. 그래서 기운 기자 한번 보실래요? 원래 이렇게만 해도 기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기운 기자라는 거죠. 지금 글자로는. 요게 상중하 에너지예요. 맑은 에너지, 중간 에너지, 탁한 에너지. 그래서 맑은 에너지는 하늘을 만들고요. 탁한 에너지는 땅을 만들고 중간 에너지는 사람과 생명체가 돼요. 요게 그냥 이 글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각골문에는 그냥 선 3개 그어요. 그러면 기운이에요. 근데 여기에 쌀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도 풀면 돼요. 고급지게 저도 풀고 싶어서 이렇게도 풀었어요. 이거는 팔방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기운이 팔방을 감싸고 있다. 이제 고급지게 푼 거고요. 원초적으로 풀면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사라진다. 이러면 쉽게 기운이 뭔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밥 먹으면 딱 충만해지는 그거 이렇게. 그래서 글자에 이렇게 고급과 저급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보시고요. 자, 서로상자는 자 눈으로 뭘 보죠? 나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보는 자가 있으면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서 서로 돕습니다. 서로상자. 그것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울상자. 그래서 예전에 재상할 때 이 상을 쓴 거예요. 임금을 도와주는 사람. 으뜸 도움이죠. 재상은. 그래서 돕는다. 서로 상자, 돕는다. 그리고 대상을 의미하기도 한데 여기서는 서로죠.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 일단 존재할 수가 있고요. 서로 돕는데 생으로 돕는 게 있고 극으로 돕는 게 있어요. 극도 돕는 겁니다. 극도 도와요. 먼저 생을 보면
흙에서 풀이 나는 거죠. 만물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땅에서 식물이 자라듯이 산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력이 표현되게 도와주는 거고요. 극은요, 요게 이 글자는 너무 왜곡돼 있는데요. 원래 이겁니다. 옛날에 뭐 원래는 이랬어요. 더 원형은 투구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머리가 투구가 좀 과장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투구 쓰고 있는 사람. 요 전서가 문제인 경우 많다 그랬죠. 그 바로 해서로 오면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극은 그러니까 능하다, 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압한다.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에요. 투구를 갖춰 쓴 병사를 그려놓은 것. 상생상극이요. 그래서 이 오행을 보시면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렇죠? 그래서 수가 수생목, 수가 목을 생하고요. 목생화, 목이 화를 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거 맞죠? 이거 자명하시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있어야 불이 나요. 그리고 나무는 불 모양으로 실제 자라요. 자라면서 불처럼 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 생만 있으면 되지 극은 과연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극이 그런데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오히려 못 쓰게 되죠. 적절하게 욕망을 절제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사주면 이제 이 인내력이 사라져요. 근데 원하는 걸 적절하게 안 사주면서 스스로 인내력을 키울 시간도 주면서 또 적절히 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미 상생상극이 다 들어가 있죠. 자연이 똑같다는 겁니다. 물이 나무를 낳으려면요. 보세요. 토극수, 토가 물을 제압할 수 있는 게 토예요. 자, 물은 흘러버립니다. 토가 물을 머금어 줘야 돼요. 자, 물은 그냥 흘러버려요.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토가 중간에 끼지 않으면. 자, 그래서 흙이 물을 제압해 준다는 건요. 물이 흐르는 걸 토가 막아요. 그럼 물이 고이게 만듭니다. 그럼 토가 물을 머금어 줘요. 그러면 나무는요. 물을 목극토니까 토를 제압하면서 나무가 뚫고 나와요. 토는 그런데 정지되어 있는데 나무는 자라거든요. 에너지가 그러면 정지된 에너지가 있으면 자라려는 에너지가 치고 나옵니다. 그게 목극토예요. 그러면 이때 보시면 이 수가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이 중간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 상극이 들어있는 겁니다. 극이. 극작용이. 그래서 토가 물을 제압해주고 머금어주면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무가 뚫고 올라오면서 자라요. 이래서 수생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목생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에서 불이 나오는 것도 불을 생하는 것도 다 극작용이 필요하다. 재밌죠? 그러니까 극이 없이는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생이라는 거 안에 극이 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이 흐르는 물이 자라는 나무를 살려주려면 흐르는 물을 제압하는 물을 막아주는 흙이 필요하다. 그럼 이 기운의 결이 보이시죠? 근데 막아주는 결이 등장하면 우주는 막히면 또 싫어요. 그걸 뚫고 나오는 목 기운이 출동합니다. 목이 출동해서 토 기운을 잡아요. 제압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면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해줘요. 그러니까 생이 일어나려면 극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 상생상극이 함께 작용할 때 만물이 번성할 수 있고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상생상극은 적절하게 같이 우주에서 꼭 필수로 작용하는 이 우주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